자, 정보부 영재교육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학 관련된 내용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RSA 암호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처음 암호 수학에 대한 얘기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곱셈에 대한 여건에 대한 이제 얘기를 시작할 텐데, 모드 n에서 ax는 1을 만족하는 x가 존재하면 이 x를 a에 대한 이제 여건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곱셈이라는 게 그렇죠. 곱셈에서의 항동원이 1이니까 그 결과가 1이 되게 하는 x가 a에 대한 여건이고 a의 인버스라고 표현할 거예요. 곱셈에 대한 여건이라고 표기를 할 텐데, 우리는 이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할 조건을 이렇게 n과의 GCD 값이 1인 것으로 잡았습니다. 왜냐면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이제 GCD 값이 1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ax 플러스 ny는 1이 되게 하는 xy가 존재하고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두 정수를 n과 마이너스 k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떤 정수 x랑 마이너스 k에 대해서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GCD 값이 1이니까 모두 n에서 생각하면은 얘는 0이 되니까 ax는 1이 되게 하는 그 x를 우리가 지금 찾은 거예요. 이것이 곱셈에 대한 여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증명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저 GCD 값이 1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ax 플러스 ny는 1 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두 n에서 생각하면은 ax는 1이 되는 그런 x를 찾은 거랑 동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n과 서로 소인 a는 모두 n에서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법 21에서의 5의 여건을 존재성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니까 모두 21에서 5의 여건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확인해 보면 돼요? GCD 값이 1이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5랑 21은 최대공약수가 1이죠? 그러니까 여건이 존재합니다. 여건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합니까? 익스텐디드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에서 5x 플러스 21y는 1이 되게 하는 x랑 y를 찾으면 돼요. 이제 익스텐디드 유클리디안 알고리즘 사용하는 거는 이제 그냥 계산을 배제하고, 마이너스 4와 1이라는 정수에 대해서 5 곱하기 마이너스 4 플러스 21 하면 1이 되니까 우리가 저게 모두 21에서 GCD 값이 1이 되게 하는 정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뭘 알 수 있습니까? 5 곱하기 마이너스 4는 1이에요. 어디서? 모두 21에서. 근데 마이너스 4라는 게 모두 21에서 마이너스 4라는 게 뭐랑 동치죠? 뭐랑 동치예요? 17이랑 동치입니다. 17이랑 동치예요. 왜냐면 21로 나눈 나머지가 동일하게 17이 되니까. 마이너스 4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21 플러스 17. 그래서 나머지는 17과 동치인 그런 정수가 됩니다. 그래서 5의 곱셈에 대한 여건은 뭐가 돼요? 요 17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보면 5 곱하기 17을 계산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5 곱하기 17은 85가 되고 21로 나온 나머지가 1이 돼요. 곱셈 모두 21에서 결과가 1과 동치인 값이 되죠. 그래서 5의 곱셈에 대한 여건은 21, 모두 21에서 5의 곱셈에 대한 여건은 17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익스텐디드 유클리디안 알고리즘 이용해서 단번 여건을 계산을 해봅시다. 모두 63에서 34의 여건을 계산을 해볼 텐데, 첫 번째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34랑 63이랑 GCD 값이 얼마인지 1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GCD 값이 1이 된다고 하면 여건이 존재할 것이고, 여건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익스텐디드 유클리디안 알고리즘 이용해서 어떻게 34x 플러스 63y는 GCD 값이 1이 되게 하는 xy를 찾을 수 있겠죠. 그때 이 x가 34의 모두 63에서 34의 곱셈에 대한 여건이 될 것입니다. 풀이 과정을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7 곱하기 63 플러스 13 곱하기 34는 1이에요. 어디서? 모두 60. 이제 정수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정수에서 GCD 값이 1이 나오게 되니까 양변을 63으로 나눈 나머지로 생각을 하게 되면 13 곱하기 34는 1이죠. 어디에서? 모두 63에서. 그러니까 34와 13은 서로 여건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34의 여건은 13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모두라는
라는 시스템에서의 곱셈에 대한 요건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Zn 보통 이제 Zn이라고 얘기하면은 0에서 n-1까지, 그러니까 n으로 나눈 나머지 집합이라고 하면은 이제 모두 n에 있는 원소들은 Zn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n과 서로소인 애들, 그러니까 n과 GCD 값이 1인 애들만 모아놓은 것이 Zn-라고 표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Z12라고 얘기를 하면 0부터 11까지인데 12와 서로소인 애들, 그러니까 2 빼고, 이것은 0은 빼고요, 2 빼고 3 빼고 4 빼고 6 빼고 8 빼고 9 빼고 10 빼고 나면은 1, 5, 7, 11만 남게 됩니다. 이런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표기하냐면 Zn-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몇 가지 정리를 이제 확인하고 나서 이제 RSA를 보러 갈 거예요. 자, P가 소수면은 ZP는 0이 아닌 모든 원소가 여건을 가지겠죠. 왜냐면 P가 소수니까 작은 정수, P보다 작은 정수는 다 P와 서로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ZP는 0이 아닌 모든 원소가 다 여건을 가질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 P와 서로소니까, 서로소가 된다는 거는 GCD 값이 1이라는 얘기니까, GCD 값이 1이 된다는 얘기는 A 곱하기 이 조건 자체가 의미하는 게, A에다가 뭔가를 곱했을 때 이렇게 되는 AB가 존재하는 거고, 모두 P에서 생각하면은 A에 대한 여건이 X가 되는 거니까 여건이 가진다. 아주 쉽게 증명을 할 수 있어요. n보다 작은 양의 정수 중 n과 서로소인 정수의 개수를 파이 n이라고 하고 율로 파이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n과 서로소인 것들의 개수를 파이 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밑에 있는 오일러 함수의 성질은 지금 그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이 그냥 그 소수에 대해서는 P-1이고, 합성수에 대해서는 이런 합성수에 대해서는 각각의 파이 값, 오일러 파이 펑션 값을 3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요 네 가지 성질을 이용하면 뭐를 할 수 있냐면은 임의의 정수에 대한 오일러 파이 펑션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성질들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임의의 정수에 대해서 오일러 파이 펑션, 그러니까 그 정수와 서로소인 정수의 개수를 계산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우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일러 함수의 특징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A랑 N이랑 서로소일 때 A의 파이 n승을 하면 1이 됩니다. A의 파이 n승을 하면 1이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n과 서로소인 모든 정수는 파이 n 배를 해주면은 그냥 1이라는 항동원이 되어버린다는 뜻이에요. Z11 스타, J11 스타라는 값이 아까 1, 5, 7, 11이라는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네, 파이 12라는 값이 앞에 있는 그 계산식 이용하면 2의 제곱 3이니까 파이 2의 제곱 파이 3인데, 파이 2의 제곱은 2의 제곱 마이너스 2고, 파이 3은 3 마이너스 1이니까 4 마이너스 2 해서 4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1 해서 총 4라는 값이 파이 n 값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소에 파이 n 4승을 해주면은 결과가 1이 나와요. 5의 4승은 1, 7의 4승은 1,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의 성질을 오일러 함수의 성질, 오일러 파이 펑션의 성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증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르마의 정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P가 소수고 P랑 서로소의 어떤 정수 A가 있을 때 A의 파이 P승, 그러니까 P-1 하면 1이 된다. 앞에서 나왔던 오일러 함수의 그 성질과 거의 동일하죠. 그리고 R이랑 S랑 모두 P-1에 대해서 동치면 A R승이랑 A S승은 같다. 저거는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만한데, R이랑 S랑 모두 파이 마이너스 1에 대해서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R은 P-1의 K1 플러스 알파승이면은 S는 뭐라는 얘기예요? P-1의 K2배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죠. 왜냐면은 모두 P-1에 대해서 동치라는 얘기는 P-1의 배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같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R과 S는 P-1의 배수를 뺀 나머지는 같아요. 그러면은 A에 R승을 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A의 P-1의 K1승, A의 알파승이죠. A의 S승은 A의 P-1의 K2승, A의 알파승. 근데 A의 P-1승이 1이 된다 그랬으니까 남는 거는
A의 알파승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P-1의 배수에 대한 부분을 배제한 나머지 P-1로 나눈 나머지에 대해서만 표현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두 P-1 대해서 동치인 R과 S를 가지고 있으면 A의 R승이나 A의 S승이 동일하다, 동치다 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뒤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쓰이는 성질이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사실 나중에 사이클릭 그룹 관련된 얘기를 하면은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RS의 암호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되었느냐? 수학적인 그런 구조, 기본적으로 지수에서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 됐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뭐 하나만 기억하고 가시면 되냐면은 ZN 스타에서 어떤 A라는 원소가 있어요. A라는 원소가 있는데 어떤 원소냐면은 GCD 값이 1인 그런 A라는 원소가 있을 때 A의 파이 n승은 모두 n에서 A의 파이 n승은 1이 된다. 이 성질만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설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시면 되는 것이 A의 파이의 n-n의 k배 플러스 1 이건 뭐가 된다? A의 파이의 n승 의 k승 A의 1승이니까 그냥 이것은 A가 된다. 이게 1이 돼버리니까 이게 A가 된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RSA 함수를 정의를 할게요. RSA 함수를 정의를 할 텐데 두 소수 PQ를 선택을 하고 n은 PQ라고 해서 합성수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n이라는 정수를 계산을 하고요. 임의의 정수 2를 선택한 다음에 파이 n을 법으로 하는 2의 역원 d를 계산합니다. 이 얘기는 이거죠. 근데 임의 정수 2를 선택을 할 때 2는 어떻게 돼야 돼요? 파이 n과 서로 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2에 대한 여건이 d가 존재하겠죠. 자, 이거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할까요? 당연히 2랑 파이 n이랑 이렇게 되는 애를 선택을 할 거니까 2의 x 파이 n의 y 1이 되는 애가 존재할 것이고 모두 파이 n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이때 x값 x가 2에 대한 여건이 되겠죠. 그때 이 x를 d라고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2와 d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나면 지금 2에 대해서 2의 파이 n에 대한 여건 d를 계산했으니까 얘네들은 지금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미 다 보여줬던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은 어떤 식의 우리가 관계를 알 수 있냐면은 다 지우고 다시 볼게요. 어떤 관계를 알 수 있냐면 2랑 d랑 모두 파이 n에서 곱이 1이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인 즉슨 2와 d는 파이 n의 배수 플러스 1의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분 기억해요. 자, 그럼 임의 A 모든 정수가 아니라 RSA에서는 ZN4에서 선택한 A라는 값을 메시지로 얘기를 사용을 합니다. 임의의 메시지에 A, ZN4에 있는 원소 A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RSA 함수를 적용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공개키 2로 지수등을 한 A의 2등한 그 결과값을 우리가 이제 RS 함수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RSA 함수를 적용한 값 B에서는 다시 어떻게 A를 계산할 것이냐, B의 D승을 해주면 돼요. B의 D승을 해주면 이것은 B가 A의 2승이었기 때문에 결국 결과적으로 수식을 전개해보면 A의 1D승이 되죠. A의 1D승인데 1D는 뭐예요? 파이 n의 k배 플러스 1의 형태를 띠고 있고 이렇게 이거를 A의 파이 n승으로 묶어주게 되면 A의 파이 n승의 k승 곱하기 A 형태니까 이 부분은 이제 상쇄가 돼서 왜냐면은 1이 될 테니까 1의 k승도 1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뒤에 붙어있던 얘만 남아서 결과적으로 A가 된다. 그러니까 B의 D승을 하면은 A가 다시 복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A의 2승을 했더니 B가 되고 B의 D승을 했더니 A가 되는 그런 형태의 함수의 연산을 볼 수가 있어요.
자, RSA 함수의 계산하는 예제, 구체적인 그 값으로 한번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지금 수업 시간에 멀리서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을 다 일일이 지금 다 따라오지 못하실 텐데, 동영상 멈춰놓고 이런 수식 계산들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와닿으실 겁니다. P는 61이라는 값을 사용을 했고 Q는 53이라는 값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N은 PQ 61 곱하기 53을 계산하면 323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N은 파이 n이라는 값은 아까 오일러 파이 함수 계산하는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좀 대충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자료 확인해 보시면서 보시면, 파이 n이라는 것은 파이 pq인데 p와 q가 서로 점수니까 파이 p, 그 다음에 파이 q로 나눌 수 있고 p와 q가 소수이기 때문에 p-1, q-1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p-1인 60, q-1인 52를 곱해서 계산하게 되면 3120이라는 파이 n 값이 나오게 되고요. 파이 n과 서로소인 2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17을 선택을 했고 2와 파이 n이 서로소인지는 이퀄리디안 알고리즘 돌려보면 알겠죠? GCD 값이 1이 되는지 보면 되니까 이퀄리디안 알고리즘을 돌리고, 그 다음에 2에 대한 요건을 찾기 위해서 익스텐디드 이퀄리디안 알고리즘을 돌리게 되면 우리는 2753이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퀄리디안 알고리즘 돌려서 서로소인지 확인하고 D를 찾기 위해서 또 익스텐디드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을 돌리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익스텐디드 유클리디안 알고리즘 한번 돌림으로써 2에 대한 D를 찾으면서 동시에 2가 서로소인지까지 확인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계산된 값이 최종으로 1이라는 값을 만들기 위한 선형 결합식이냐 아니냐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익스텐디드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을 통해서 A2와 파이 n 입력값으로 넣어서 계산을 하면 2에 대한 여건도 계산하고 서로소인지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이 n이라는 것도 큰 소수로 구성되어 있는 그 정수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트롱 RSA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프라임을 보통 사용을 합니다. 어떤 형태냐면은 P 프라임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 두 배에서 더한 거 이거를 P로 세팅을 해요. 그 다음에 Q도 2 Q 프라임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P 프라임도 Q 프라임도 소수인 그런 소수에 대해서 P, Q를 만들기 때문에 P 마이너스 Q 마이너스 1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P 프라임, 이 Q 프라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파이 n이라는 것도 사실은 큰 소수의 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일반적으로 많이 안 쓰는 안전한 그 RSA 파라미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임의의 2에 대해서 대부분 다 서로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서로소인 건 굳이 확인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고요. 예, 어쨌든 이렇게 파라미터 값들이 생성이 되었을 때 한번 RSA 함수 값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65에 대한 RSA 함수 값을 적용을 해보니까 65에 17승 2승이니까 17승이 되겠죠. 17승 계산하면은 2790이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분들은 직접 계산해 보시고요. 자, 2790에 대해서 이제 그 RSA 함수의 역함수, 역방향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D승을 해주는 거죠. 왜냐면은 어떤 A에 대해서 2승을 해주고 D승을 해주는 게 다시 A로 돌아오는 거니까 2승을 해서 한번 바꾸고 또 D승을 해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D승을 해주게 되면 2790에 2753승 계산함으로써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요? 65로 다시 복원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되는 것이 RSA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퀴즈로 여러분들이 한번 RSA 함수 계산하는 방법을 RSA 함수 연산을 한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P는 3, Q는 11, 2는 7일 때 2에 대한 RSA 함수 값이랑 29에 대한 RSA 역함수 값이랑 작은 파라미터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 11이라는 PQ에 대해서 n은 33이 되죠. 그러면 파이 n은 3-1, 11-1 해서 2 곱하기 10 해서 이제 20 파이 n이 되고요. 이건 이제 P-1 곱하기 Q-1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개지수 1을 선택을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여건은 3, 37이 21이니까 모두 20에서 1이 되죠. 그래서 7에 대한 여건은 3이 되고요.
2에 대한 RSA 함수 값은 2의 7승이 되니까 2의 7승은 128에서 모두 33에 대해서는 29가 되고요. 그 다음에 29에 대한 RSA 역함수 값을 계산을 해보니까 29에 몇 승을 해야 돼요? 3승을 계산을 하게 되면 24,389가 되어서 모두 33에 대해서는 2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RSA 함수를 계산하고 그 역함수를 또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RSA 함수가 어떻게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지도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SA 함수는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RSA 문제라는 것은 RSA 함수 정의에서 사용했던 B, 그 다음에 법 N, 모드 N, 그리고 함수 계산 시 사용된 지수 E, 공개 지수 E가 있을 때 A를 찾는 것이 바로 RSA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B는 AA 모드 N이라고 계산을 했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게 요거랑 이렇게 RSA 함수에서 사용했던 그 E와 N이라는 입력값, RSA 함수의 입력값이랑 함수를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값이랑 그 결과값은 주어지는데 그때 입력값으로 들었던 A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A를 모르는 상태에서 B와 E와 N만 보고서 A를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RSA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정의를 간단하게 보면 인수분해 문제랑 이제 많이 연관성이 높은 게 바로 RSA 함수인데 인수분해 문제의 관점, 인수분해 문제를 RSA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인수분해 문제의 경우는 원래는 작은 소수들, 그러니까 어떤 정수가 있을 때 구성하고 있는 인수들을 다 찾아내는 것을 이제 인수분해 문제라고 하는데 RSA 파라미터에서의 인수분해 문제는 뭐냐면은 두 큰 소수 PQ가 있을 때 이것의 곱으로 합성수 N이 만들어졌고 이 합성수 N에서 PQ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RSA 관점에서의 인수분해 문제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인수분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과 RSA 함수를 공격하는 문제 아주 관련성이 높아요.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면 RSA 문제를 풀 수 있다. 당연하죠. 왜요?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면 아까 여기에서 B와 E와 N이 있을 때 N에서 인수분해할 수 있으면 P랑 Q를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P랑 Q를 찾을 수 있으면 우리는 파이 N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공개지수 2가 주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익스텐디드 유클리드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다시 2에 대응되는 곱셈에 대한 역원 D를 찾을 수가 있어요. D를 찾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B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B의 D승 모드 N을 계산을 해주면 뭐가 나옵니까? A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수분해를 하면은 RSA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RSA 문제는 인수분해 문제의 어려움에 그 인수분해 문제의 안전성을 기반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수를 인수분해하는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265,631 그렇게 크지 않은 정수거든요. 실제로 암호에서 사용하는 정수의 경우에는 뭐 300 몇 자리, 지금 이제 2048비트니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긴 그런 정수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작은 정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손으로 계산하기에는 풀기 쉽지 않은 문제일 거예요. 한번 잠깐 계산해 볼게요. 265,631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해 보셨다고 가정하고 답을 보여드렸습니다. 실제로 되게 쉬울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예요. 인수분해 문제가. 특히나 그 대상 정수가 훨씬 더 커졌다고 하면은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힌트가 주어져 있을 때 한번 인수분해 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214,584의 제곱이랑 189,543의 제곱이 모두 265,631에서 0이 다 나는 그런 특징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식이 있을 때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저 힌트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은 제곱의 합시 제곱의 차이가 0일 제곱 모두 n에서
a의 제곱과 b의 제곱이 같을 때 이것의 제곱값 말고 그냥 정수값도 같을까? 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두 n에서 a의 제곱과 b의 제곱이 같아지는 그런 a랑 b를 발견하면은 a와 b의 합이나 a와 b의 차, a와 b의 차나 합을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냐면은 인수를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인수가 뭐였죠? 보면은 265,631은 491이랑 541의 조합이었죠. 491이랑 541의 조합이 각각 이렇게 합과 차에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n에서 a의 제곱과 b의 제곱이 같아지는 그런 a와 b를 찾으면 인수분해를 또한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RSA 암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앞에 설계를 했던 RSA 함수는 어떻게 암호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될 것인가, 그 키 세팅을 한번 볼게요. 공개키랑 비밀키 세팅해 볼 텐데, 두 소수 PQ를 선택하고 n을 계산을 했을 때 그리고 비밀정수, 임의정수 2를 선택하고 이거에 대응되는 D를 계산합니다. 모두 파인에 대한 여건인 D를 계산하고요. 공개키는 n과 2가 되고 공개키는 n과 2가 되고요. 비밀키는 D가 됩니다. 뭐 D 대신에 파이 n 또는 PQ를 비밀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n에 대한 인수값 PQ를 알아야지 알 수 있는 파이 n을 알고 있어야지 계산할 수 있는 D, 그 중에 무엇이라도 비밀 정보로 갖고 있으면 됩니다. 암호화하는 방법은 그냥 암호화 함수를 적용을 하면 됩니다. 평문 m에 대해서 m에 대한 2승, m에 대한 2승, 모두 n에서 평문 m에 대한 2승을 해주게 되면 그것이 암호문이 되게 되고요. c가 암호문에 대한 복호화는 앞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c에 대한 d승을 해주게 되면은 뒤에 보시는 계산식처럼 c라는 게 m의 2승이잖아요. m의 2승이니까 m의 2승의 d승이 되니까 m의 2d승이 되고 1이라는 거는 파이 n에서 1이 되는 값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이라는 거는 k 파이 n 플러스 1의 형태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수식으로 표현이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m이라는 것은 모두 n과 서로소가 되는 정수가 될 테니까 얘는 m의 파이의 연승은 뭐가 됩니까? 1이 돼요. 1이 되니까 1의 k승은 다 1이 되고 전체적으로 1이 돼버리니까 남은 것은 m만 남아서 암호문 C의 D승을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M, 평문이 복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RSA의 아까 역함수라고 얘기했던 설명이랑 일맥상통하죠. 동일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은 그냥 단순한 수학일 것 같은, 단순한 산수일 것 같은 그런 이론들이 공개키 암호로 활용이 되어서 이렇게 RSA 암호라는 암호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RSA 암호를 이해를 하셨죠. 어떻게 보면은 멀 것도 같았던 RSA 암호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종기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칭키 암호를 배우셨고, 그 다음에 오늘 공개키 암호에 대해서, 특히 그 중에서도 RSA 암호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앞으로 이제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을 하실 거고, 많은 공부들을 하시게 될 거고, 관심을 갖고 또 지켜보실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암호라는 기술, 그 중에서 RSA라는 암호 기술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고 아직도 살아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기본 상식으로 계속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정보보호 영재교육, 특히나 이 암호학 클래스 시간에 배웠던 암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 대칭암호, 그 다음에 공개키 암호, 이런 기본적인 암호 기법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를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셨고요. 코로나 때문에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그 어려운 시간, 긴 시간 잘 이겨내신 여러분들 앞으로도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마지막 시간까지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 보내시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